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의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4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차까지 왔습니다. 어, 먼저 지난 시간에 13주차에 했던 거 요약 정리하고 똑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주차에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 그리고 가치와 가격, 부동산의 수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교환 기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가격 형성을 통해서 공간과 화폐를 교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이익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이익이 있다고 생각될 때 부동산 시장에서 공간과 화폐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공간의 배분 기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화폐를 원하는 매도자와 공간을 원하는 매수자의 선호도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공간의 배분 기능은 매매뿐만이 아니라 임대차나 교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수급량의 조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용도 전환,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 특정 용도의 부동산의 수급량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때 부동산 소유자, 관리자, 개발업자, 건설업자 등 부동산 활동 주체들은 시장 수요에 따라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대가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토지 이용의 결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토지 이용은 대상 토지의 수익성, 즉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중에 위치라고 하는 것이 토지의 지대 지불 능력, 즉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토지 이용 활동은 최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어진 부지, 주어진 토지는 최유효 이용이 할당될 때 최대의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정보의 창출 기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정보를 창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투자자, 대출자, 자산관리자, 건축업자, 감정평가업자, 개발업자, 중개업자 등의 부동산 활동 주체들은 거래 정보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창출해 주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살펴봤던 게 이제 가치와 가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깊이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치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담 스미스의 가치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치는 재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또는 내재적인 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와 재화 간의 단순한 교환 비율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환 비율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긴 하지만 교환 당사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환의 매개물로서 화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가치의 정의 두 번째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빙 피셔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이와 같은 정의는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에 대한 가치 정의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될 때 보다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정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치는 아담 스미스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재화가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을 가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런 개념은 좀 비내구재의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의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재의 경우, 즉 장기간에 걸쳐 효용을 제공하는 그런 재화의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장래 기대되는 효용의 편익의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전형적인 내구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게서는
가격과 가치를 좀 엄격하게 구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부동산학에서는 가격과 임대료도 엄밀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교환의 대가로 지불한 실거래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의 가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대료라고 하는 것하고 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매 기마다 지불되는 임대료를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대료가 매 기마다 일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영구히 지속된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영구히 그 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부동산의 가치는 임대료를 할인율로 나눠준 것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이유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격과 가치는 개념상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실제 지불한 금액인데 비해서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개념의 차이가 있다, 정의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는 가격 더하기 오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다른 재화시장, 일반적인 재화시장과 달리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오차라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가치와 가격을 구별할 때 가치는 현재의 값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가격과 구별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으로 과거의 값이지만 가치는 현재의 입장에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다양한 목적으로 평가한 현재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치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하나이지만 가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과세 가치라든지 보상 가치라든지 또는 뭐 경매 가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가치의 개념 또는 측정된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의 수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선 데까지는 이제 부동산 시장, 뭐 부동산의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수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수요는 소비자 또는 이용자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의지, 의사,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를 갖다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수요량을 내세우는데요.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구매력을 갖고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화 서비스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수요량의 관계를 또 수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 즉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또 수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이 높습니다. 고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유효 수요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일반 경제재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인 재화, 경제재의 경우에는 경제적 규모가 적기 때문에 즉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매력보다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유효 수요야 한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를 갖다가 한 4가지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 수요 그리고 잠재적 수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요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의미하고요. 잠재적인 수요는 아직 구매력을 갖추지 못해 유효 수요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황과 조건이 성숙되면 유효 수요로 전환할 수 있는 예비적 수요를 의미합니다. 자, 또 인간의 욕구를 직접 만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원적 수요는 인간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재화를 소비하기 위한 수요를 의미하고요. 그런 점에서 직접 수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파생적 수요는 직접 수요, 즉 본원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파생되어 나오는 수요를 의미하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간접 수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직접 수요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건축하는데 생산 요소로 투입되는 주택 용지에 대한 수요가 파생적 수요 또는 간접 수요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실제 이용하려는 여부에 따라서 실수요, 가수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는 부동산을 실제로 이용하기 위한 수요를 말하고요. 가수요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 의사 없이 향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미리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를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가수요를 투기적 수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수요는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수요는 각각의 소비자 또는 각각의 이용자의 수요를 의미하고요. 시장 수요는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 또는 이용자 모두의 수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해서 이제 찾아낼 수 있는데요. 그래프 가지고 볼 때는 시장 수요 곡선을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쳐서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 곡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의 결정 요인, 엄밀히 얘기하면 부동산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부동산의 가격, 그리고 이제 임대료도 이 가격 변수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관련된 재화 서비스의 가격, 선호도, 미래에 대한 예상, 인구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자율이라든지 신용의 정도, 그리고 인구 분포, 인구 구조, 위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자, 부동산 수요 곡선의 형태는 우상향하는 형태를, 죄송합니다.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부동산 수요량이 감소하고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부동산 수요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즉 부의 관계, 음의 관계 또는 마이너스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수요의 법칙을 반영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평면에 나타내면 이제 그것을 부동산 수요 곡선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데요. 부동산 수요 곡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요의 법칙을 반영해서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다른 변수들은 변화하지 않고 부동산의 가격만 변화하면 그러면 주어진 수요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이놈을 수요곡선상의 움직임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 이외에 부동산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화하면 그러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곡선의 이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사용량 또는 부동산의 수요량이 예전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만일 주택시장에서 가구 수의 감소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게 되고요.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어떤 지역의 비슷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의 수요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의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균형 분석을 하면 지역 부동산 회의의 과목 저 강의를 다 마치게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하고 마찬가지로 강의안을 띄워놓고 이제 할 텐데요. 6번째 강의안이고요. 그리고 83쪽입니다. 부동산의 공급인데요. 우리가 부동산의 수요에서도 탄력성 부분은 지나갔죠. 그래서 공급 부분에서도 탄력성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뭐 경작 입문이라든지 경작 원론 시간에 탄력성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공급, 일반적으로 공급이라고 하면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의도, 의지, 의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공급을 갖다가 측정을 할 수 있는 변수,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놈을 공급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 이제 공급은 supply 앞자 따서 S라고 보통 표기하고 공급량은 quantity supplied 앞자 따서 QS, Q하고 하첨자, 아래첨자 S라고 이제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릴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생산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유량 변수라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공급량을 측정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수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부동산을 수요할 때하고 대칭적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학자들은 그 대칭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공급 공부하실 때도 부동산의 수요와 대칭 이렇게 정확히 좀 1대1로 매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칭적이니까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공급량이 있고 공급량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그리고 공급량 간의 관계를 또 공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라고 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가격과 공급량 간의 관계를 공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생산자가 또는 공급자가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두 번째는 재화 서비스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공급량 간의 관계를 공급이라고 한다. 그 중에 가격 변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가격과 공급량 간의 관계를 또 공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각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기꺼이 공급할 의사 그리고 공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의 생산자는 건설업자, 개발업자 뭐 이런 부동산 활동 주체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의 건축 그리고 생산에 관계되는 사람 모두 생산자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공급할 때는 새로 부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신축해 가지고 또는 뭐 조성해 가지고 공급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도 생각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의 공급자에는 부동산을 생산하는 건설업자나 개발업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도 이 공급자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공급도 이제 또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가지고 물리적 공급 그리고 경제적 공급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공급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더라도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비생산성, 유한성, 그다음 부증성이라고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에 비해서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용도의 측면에서 바라본 공급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용도별 공급을 이 경제적 공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토지의 경우에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위에다가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 빌딩을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피스 빌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뭐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오피스 빌딩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상가를 개조해가지고 오피스 빌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도 측면에서 바라본 게 이제 경제적 공급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기 막 이런 용도에 따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거용에서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주거용에서 오피스 빌딩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용도 전환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신축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더 높게 신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용도별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은 물리적 공급은 절대적인 공급량이 증가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적 공급은 그렇지 않다. 이건 그 용도별 공급을 갖다가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이 뭐 용도를 전환한다든지 또는 토지 이용을 효율화시킨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용도별 공급량은 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게 기간의 장단에 따라 가지고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 원론 시간에 단기와 장기 구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란 언제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생산 시설을 변화시키지 못할 정도의 짧은 기간, 그때 대응하는 공급을 단기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짧은 기간을 갖다 단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 보통 엄밀하게,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고정 생산 요소, 그러니까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기간을 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에서는 고정 투입 요소 존재하고 가변 투입 요소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단기에 있어서 고정 투입 요소를 자본으로 두고 단기에 있어서 가변 투입 요소를 노동으로 두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단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토지 또는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단기란 언제냐? 기존의 생산시설, 즉 설비, 자본이죠. 그래서 그 투입량을 변화시키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가 가변 투입 요소가 아니라 불변 투입 요소 또는 고정 투입 요소가 되는 그럴 정도의 짧은 기간, 그걸 단기라고 하고 그에 대응하는 공급을 단기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에서는 신규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량의 변화가 가능한 그런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에 비해서 장기 공급은 장기에 대응하는 공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장기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기존 생산시설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추가시킬 수 있거나 또는 새로운 기업이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긴 기간을 갖다가 장기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에 대응하는 공급을 장기 공급이라고 하고요. 장기에는 신규 공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량의 변화도 모두 가능한 그런 공급을 장기 공급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요와 마찬가지로 그 개별 공급 그리고 시장 공급으로 구분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 공급은 각각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공급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공급은 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 모두의 공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공급은 개별 공급의 수평합이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쳐서 구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대답하면 되죠. 가격 수능자 또는 가격 수용자 조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분석을 해도 그렇게 이상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조금 뭐랄까요, 적합한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가격 수용자 또는 가격 수능자죠.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든 경제 주체가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가격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게 이제 가격 수용자 또는 가격 수능자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즉 뭐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완전 그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쳐서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시장 공급은 개별 공급의 수평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공급의 의미에 대해서
그 개념과 유형 구분 또는 뭐 분류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부동산 공급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도 그 수요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전개를 해왔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 곡선도 비슷한, 정말 수요 곡선하고, 부동산 수요 곡선하고 설명은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방향이 전혀 딴 쪽이긴 하지만 그렇긴 해도 설명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